2025년 스페인 남부에 닥친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정부 시스템은 무너졌죠. 그 한가운데서 절망을 마주한 한 젊은 여성 공무원, 이베르 바르가. 하지만 뜻밖의 영상 한 편이 그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 영상은 서울의 한여름 풍경을 담고 있었고 거기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마치 다른 행성처럼 모든 사람이 시원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일 거야 라며 고개를 저었던 그녀는 결국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복지국가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죠. 스페인의 고통과 한국의 대비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던 복지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힐 테니까요. 저는 이베르 바르가입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복지부에서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죠. 27년간 살아오며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순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5년 여름, 스페인 남부는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기온이 42도를 넘나들며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죠. 저희 도시만 해도 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43도라는 기온이 어떤 건지 말이에요. 그날 오전, 저는 긴급 재난 대응 지시를 받았습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공공건물조차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없었거든요. 시청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선풍기 몇 대가 전부였어요. 직원들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공서비스의 현실이었죠. 저는 즉시 시내 복지관들을 점검하러 나섰습니다. 노인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니까 더욱 신경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복지관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의자에 기대어 계셨어요. 처음엔 잠들어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숨을 쉬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1세기에 유럽연합회원국에서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요? 제가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거였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그 할아버지 옆에 서 있었어요. 다른 노인분들은 불안해하셨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에어컨 하나 없는 복지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저는 시내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상황은 어디나 마찬가지였어요.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집에 냉방시설이 있으면 다행이었죠.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의료진들도 더위에 지쳐 보였어요.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년 여름이 지옥이에요. 올해는 특히 심하네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친 몸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우리 집도 찜통이었어요.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잘 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건 재난이 아니라 국가적 직무유기가 아닐까? 정부가, 복지부가, 저 같은 담당자가 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다음 날 뉴스를 봤더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페인 전체에서 이틀 만에 450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야외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복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유럽 복지도시 순회 출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선진 복지 국가들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이었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학 동창 마르코가 한국 서울에서 보낸 영상이었어요.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서울 폭염 생존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영상을 틀어봤는데 처음 몇 초 만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낮의 서울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기온이 38도라고 자막에 떠 있었는데 사람들이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조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한강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야외 카페에서 여유롭게 식사하는 커플들까지. 저는 화면을 멈춰놓고 다시 기온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38도였어요. 마르코가 보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베르, 너도 이거 믿어지냐? 여기 사람들은 40도가 넘어도 평상시처럼 생활해. 진짜 신기하다. 저는 즉시 마르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영상 진짜야? 편집한 거 아니야? 마르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나도 안 믿겼어.
근데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해보니까 정말이야. 지하철, 버스, 상점, 심지어 길거리까지 다 시원해. 길거리가 시원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자동 차양막이 있어. 그리고 물 뿌리는 차가 돌아다녀. 진짜 체계적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40도면 도시가 마비되는데 한국에서는 일상이라니요? 혹시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마르코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친구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서울의 여름 대응 시스템, 냉방 정책, 에너지 공급 체계까지 찾아볼수록 놀라웠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상사에게 출장 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부장님, 유럽 대신 한국에 다녀오면 안 될까요? 한국? 갑자기 왜?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은 의아해하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마르코가 보낸 영상 속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마르코의 영상을 봤습니다. 한여름 한낮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산책하는 가족들, 야외 운동을 즐기는 노인분들, 시원한 표정으로 지하철을 타는 직장인들, 스페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들이었어요. 과연 제가 직접 가서 보게 될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영상과 같을까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스페인의 절망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건물 안이 얼음처럼 시원했어요. 스페인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냉방 시스템이었죠. 밖은 36도였는데 안은 마치 봄날 같았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철도 완벽하게 시원했거든요. 승객들이 긴팔 겉옷을 챙겨 입을 정도로 말이에요. 스페인에서는 지하철이 사우나나 다름없는데 여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으셨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택시 에어컨이 제대로 나오는 곳을 찾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당연한 듯 하시는 거예요. 더우시죠? 에어컨 더 세게 틀까요? 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이 더울까봐 먼저 걱정해 주시다니요. 스페인에서는 에어컨 켜달라고 부탁해도 기름값 아끼자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텔까지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유심히 봤습니다. 길거리에 자동으로 펼쳐지는 차양막들이 보였어요. 마르코가 말한 게 이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물을 뿌리는 차량도 실제로 봤습니다. 도로에 물을 뿌리며 지나가더라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밖으로 나서는 순간 확실히 더웠어요. 하지만 스페인의 43도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건물마다 출입구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상점들은 문을 활짝 열어두고 냉기를 내보내고 있었죠. 스페인에서는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두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기요금 때문에 말이죠. 지하철 입구로 내려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상이 36도였는데 지하는 22도 정도로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긴팔을 입고 다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칸마다 강력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여유롭게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지쳐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늘막이 있어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었고 버스 안은 지하철만큼 시원했어요. 기사님도 여유로워 보이셨고요. 저녁에 한강공원에 가봤습니다. 마르코 영상에서 봤던 그곳이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에요. 스페인에서는 오후 6시면 아직도 40도 가까이 되는데요. 공원 곳곳에 분수대가 있었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그늘에 앉아서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이 한여름에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카페 안은 너무 시원해서 오히려 추울 정도였습니다. 직원분에게 물어봤더니 손님들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첫날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여름에도 사람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더위를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아예 더위를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둘째 날, 저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기후 대응팀 공무원과의 인터뷰 약속이 있었거든요. 김민수 팀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스페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나라는 폭염 때문에
매년 수백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김 팀장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더위를 기후가 아닌 정책으로 다룹니다.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보여주신 자료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서울시 전체에 1200개가 넘는 무더위 쉼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형마트까지 모두 쉼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살수차가 도시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도로 온도를 낮추는 거죠. 스마트 차양 시스템도 자동으로 작동해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런 시설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저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김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항상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책 마련을 미루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였어요. 실시간 폭염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습니다. 김 팀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온도가 특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고 모든 쉼터가 가동됩니다. 화면에는 서울 전체의 온도 분포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빨간색 지역은 위험구역, 노란색은 주의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죠.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별도의 안전망이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쉼터로 모셔오죠.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제가 목격했던 할아버지의 죽음이 여기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한국은 여름을 통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좋은 표현이시네요. 저희는 폭염을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가능한 위험 요소로 봅니다. 오후에는 실제 무더위 쉼터들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철역 쉼터는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의자도 편하고 무료 급수대도 있고 체온계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쉼터에서는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계셨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 집에 에어컨 없어도 문제없지. 대형마트 쉼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쇼핑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해 놓았더라고요. 직원분이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스페인은 사람이 더위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더위가 사람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셋째 날, 저는 중산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민수 팀장님이 소개해 주신 박정호 시댁이었어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0대 회사원이셨죠. 어서 오세요. 집이 좀 추울 수도 있어요. 박정호 씨가 현관에서 맞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집안이 추웠어요. 밖은 38도였는데 안은 20도 정도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스페인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틀어도 전기요금이 괜찮나요? 박정호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여름철 누진제가 완화되어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정부에서 서민들 걱정해주는 거죠.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방에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거실, 침실, 아이방까지 총 4대였어요. 스페인에서는 집 전체에 에어컨 한 대 있으면 부자 취급받는데 말이죠. 창문도 특별한 게 있나요? 저는 창문을 자세히 봤습니다. 3중 유리창이에요. 단열 효과가 뛰어나서 에어컨 효율이 훨씬 좋아져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기본이죠. 박정호 씨의 아내 이현주 씨가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스페인 같은 더운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주로 참고 견디죠. 낮에는 외출을 피하고 밤이 되어서야 나와요. 그럼 일상생활이 불편하시겠어요? 네, 여름 3개월은 거의 집안에 갇혀 지내는 것 같아요. 박정호 씨가 놀라셨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는 가나요? 학교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아서 여름방학을 길게 하는 편이에요. 이현주 씨가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면 정말 힘들겠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박정호 씨 가족의 일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딸아이 박소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운동장이 시원했어요. 운동장이 시원하다고? 저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박정호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학교 운동장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요. 체육 수업 전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거든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체육 활동까지 배려하는 시스템이라니요. 스페인에서는 여름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식사 후에 박정우 씨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도 더웠어요.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틀고 지냈죠.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건가요? 2000년대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전력망을 확충하면서요. 이현주 씨가 덧붙이셨습니다. 요즘은 냉방이 사치가 아니라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요. 더위에 고생하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냉방이 아니라 존엄한 생활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시스템으로 보장해주는 사회였던 거예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더위 때문에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만약 그분이 여기서 사셨다면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넷째 날 아침, 저는 스페인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화면 속 어머니는 심하게 지쳐 보이셨어요. 이베르야, 어머니가 어제 쓰러지실 뻔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더위 때문이야. 집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견디기 힘들어 하시더라고. 화면 속 우리 집 거실이 보였는데 선풍기 하나가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부채질을 하시며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에어컨 설치하시라고 했잖아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단다. 한 달에 300유로씩 나온다는데 어떻게 감당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어제 박정우 씨 댁에서는 집 전체에 에어컨을 틀어놓고도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같은 지구상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화면 속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괜찮다, 아들아. 그냥 좀 더울 뿐이야. 어머니가 약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에는 임산부가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노인분들이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요. 한여름 낮인데도 말이에요. 스페인에서라면 임산부나 노인분들이 낮에 외출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열사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마르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르코, 내가 보내준 영상이 진짜였구나. 이제 믿어지지? 나도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 우리는 참는 법만 배웠지. 없애는 법은 몰랐던 것 같아. 마르코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더라고요. 맞아. 여기 사람들은 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더위를 제거해버렸어. 오후에 저는 한강공원에 다시 갔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계속 펼쳐졌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조깅을 하고 계셨거든요. 스페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더운데 운동하셨네요. 더워요? 오늘은 그럭저럭 시원한 편인데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기온이 36도인데 시원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감각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왔는데 거기서는 이런 날씨에 운동하면 위험해요. 그러게요. 여기는 괜찮은데 그늘도 많고 분수대도 있고 시원한 바람도 나오잖아요. 정말로 공원 곳곳에 자동 분무 시설이 있었어요. 미세한 물방울이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사회와 고통을 제거한 사회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몇천 년 동안 더위를 참고 견디는 법만 배워왔는데 여기서는 아예 더위를 없애버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스페인 소식을 봤습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고향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해답을 찾았다고 해서 스페인의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정치, 예산, 인프라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직접 봤거든요. 사람이 더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건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던 거예요. 다섯째 날,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대규모 냉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연구원의 이정민 박사님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여름철 전력 소비량은 겨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했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1994년 폭염 이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어요. 더위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이정민 박사님이 보여주신 그래프는 놀라웠습니다. 1994년을 기점으로 전력 투자가 급격히 늘어났더라고요. 단순히 경제성만 고려한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한 거였어요. 고효율 인버터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같은 전력으로도 더 많은 냉방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정책이 정말 세밀하게 짜여져 있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름철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해드립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은 아예 무료로 에어컨을 설치해드리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결국 기술보다는 의지의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우선순위를 바꾼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오후에는 실제 에어컨 제조 공장도 견학했습니다. LG전자 창원 공장이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하루에 수만 대의 에어컨을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 에어컨을 수출하지만 국내 시장도 중요합니다. 모든 가정에 에어컨이 필수품이 되었거든요. 언제부터 필수품이 된 건가요?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보급됐어요. 정부 정책과 기술 발전이 맞아떨어진 결과죠. 생산 라인을 둘러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품질 관리도 철저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도 계속 이뤄지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도 저희 제품을 많이 쓰시나요? 직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대부분 에어컨이 없어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럼 여름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참고 견뎌요. 직원분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특별한 건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철학이 달랐던 거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더위는 자연현상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위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정책, 기술, 인프라, 심지어 사람들의 인식까지 말이에요. 한국은 기후 재난을 설계로 막은 최초의 도시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경험을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 외국분이세요? 할머니가 친근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스페인에서 왔습니다. 스페인, 거기도 많이 덥죠? 저는 이 기회에 할머니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한국도 예전에는 더웠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가 옛 추억을 떠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지. 부채질하고 냉수에 수건 적셔서 몸 닦고 그랬어.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천국이지. 어디든 시원한 곳이 있어. 집에도 에어컨 있고 밖에도 시원한 곳이 많고.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참 좋아졌어. 사람이 더위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긴 사람을 버티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호해주는 나라였던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유심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여름 풍경을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쉬시는 모습.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제출할 보고서였어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 철학의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에는 더위를 이겨낸 도시가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12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스페인도 한국처럼 바뀔 수 있을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돌아와서 제출한 보고서는 복지부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베르, 정말 인상적인 보고서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1994년 폭염을 겪고 나서 바뀐 거거든요. 저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말이에요. 몇 달 후, 저는 유럽연합 복지정책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진짜 복지였어요. 한국은 기후 재난을 설계로 막은 최초의 도시 문명입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복지 국가의 모델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말이에요. 지금 저는 스페인에서 한국형 폭염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본 그 아름다운 일상을 스페인에서도 만들고 싶거든요. 사람이 더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세상은 끝나야 합니다. 한국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요. 더위에 무너진 나라와 더위 위에 세워진 나라. 이베르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복지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요. 한국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닌 문제를 설계로 없애는 방식을 선택했죠. 그것이 바로 진짜 복지국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바로 이런 사람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더위를 이겨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